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메저먼트에 관련해서 일러스트레이티브 example에 있는 숫자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빌딩 블록 1, 2, 3, 4 실생까지 포함해서 초기에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빌딩 블록별로 subsequent measurement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변해 나간지를 테이블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략하게 대차 대조표하고 이제 손익 계산서에서의 결과치를 보여드렸는데, 그 예제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예제 해가지고 보여드린 게 이제 예제 2인데, 예제 3에서는 이제 손익 계산서 PL 스테이트먼트 차원에서 강조해가지고 이제 표시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L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 인슈런스 서비스 관련된 거와 뭐 인슈런스 파이낸스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이제 줄여되는 게 인슈런스 레버뉴 마이너스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 그러니까 인슈런스 리스크 커버하는 그 부분 관련된 거겠죠. 그거를 이제 PL 스테이트먼트 하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또한 이제 이거는 공시의 요건들, 패러그래프 100에서 얘기하는 공시에 있어서의 필요 사항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 부채에 캐리하는 어마운트에 대한 어떤 정합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는 이제 기시에서 기말까지 각 요소별로, 그 다음에 이제 PL에서의 각각 표시되는 아이템 라인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시사항에서 요구하는 거를 또한 이제 어떤 식으로 충족시키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3A를 해가지고 2ABA와 마찬가지로 이제 2A는 non-onerous contract의 경우에 이제 profitability가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onerous contract로 전환되는 경우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해서 각각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업은 요 예제 3A하고 3B에서는 매년마다 새로운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incurred expense, 특히 이제 나가는 보험금 뭐 20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00원이라고 하는 investment component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separating component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애초에 insurance component하고 distinct하게 구분되는 거는 아예 따로 떼가지고 IFRS 9으로 별도로 처리돼요. 이 IFRS 17의 보험계약 부채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indistinct한 경우, 그러니까 아주 closely interrelated 돼 있어가지고 이 investment component가 없으면은 우리가 매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계약 부채 매저에는 이 인베스트 컴포넌트를 넣어서 이제 매저를 하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이거는 뭐 캐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들어와요. 예제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PL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인슈런스 레버뉴 익스펜스 이거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를 가정을 해서 나가는 부분 중에 일정 금액이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 상태에서 보여주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subsequent measure에서 저희가 왜 보험계약 부채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non-onerous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초 initial recognition 시점하고 다른 거는 subsequent measure에서는 일단 incurred claims liability, LIC하고 LRC,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PL 쪽의 숫자를 어떻게 이제 reconcile 하는지 그 보유 금액들을 그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연도 말은 이제 똑같아요.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 이제 LRC하고 LIC로 나눠서 그렇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year 1은 똑같지만은 형식을 달리해서 보여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A를 먼저 보여드리고,
3B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A하고 똑같은 상태 하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자녀보장 부채하고 발생 손해액 부채를 이제 나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래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발생 손해액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 앞에서 이미 봤지만은 현금 유입되고 기말에 잔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발생 손해액 부채 나눈다고 하더라도 0은 0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예제에서 기억하듯이 첫째 년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쭉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보험계약 부채가 617이 나왔어요. 이제 그 617,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요 금액에서 쭉 결정을 하는데 보험금 비용은 39라고 나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투자 요소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1차 년도에 200이라고 하는 어떤 그 incurred expense, 보험금 지급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100은 이제 투자 요소에서 나가는 거다라고 이제 그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 시점에서 보험금이 이만큼 나가는데 그 중에서 투자 요소는 100이 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0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손해액 부채는 지금 이제 요 1차 년도에 그 incurred claim 쪽에서는 얼마가 나갔느냐? 전체 현금 유출이 200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100은 insurance incurred expense가 되고 insurance expense가 되고 100은 투자 요소에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200 나간 것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네팅이 되죠. 여기에 이제 자녀보장 부채에서 100이 빠지는 거 하고 발생 손해액 부분에서 이제 100이 지급된 거 해가지고 토탈 현금 유출 200. 그래서 여기 이제 보험 서비스 비용 이제 100이라고 해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발생 손해액 부채를 나눴습니다만 LIC를 여기서 이제 100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 뒤 예제에서 안 나오더라도 이제 제가 그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손해보험 쪽은 물론 이제 보험 그 인슈런스 서비스 피리어드 기간이 짧지만 저렇게 이제 발생 손해액 부채 나간 게 그냥 그 연도에 딱 200 나가고 100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미래에도 그 추가적인 그 지급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미리 그것도 미래에 클레임 아웃고 캐시 아웃플로우니까 그 부분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발생 손해액 부채 LIC에서도 이행 현금이 나오게 되죠. 그거는 물론 이제 CSM은 없는 상태에서 빌링 블록 1, 2, 3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있죠? 라고 하는 예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발생 손해액 부분에서 앞에 한 것처럼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년도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년도에서는 이제 617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대로 가져오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200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50이 나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매년의 가정이 나간 금액 중에서 100이 투자 요소다. 그래서 이건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 150 전체 나간 것 중에서 100이 투자 요소니까 인슈런스 incurred expense는 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150에서 100을 띄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말잔고는 우리가 284, 뭐 28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2차 년도에 전체가 317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84 되고 보험계약 부채가 요거는 이제 그냥 평범할 때이고 미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2차 년도 말에 이렇게 284가 됐죠. 그래서 이제 2차 년도 말에 보험 그 계약 부채가 284가 되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네팅이 되고
요 617과 284 사이 요 금융비용 투자여서 100, 그래서 나머지 260이 인슈런스 레버니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말에 이제 150이 들어오니까 3000년도에 어떻게 했죠? 가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가정에 맞게 140이 나왔어요. 그 마찬가지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는 100이고 그다음에 인슈런스 incurred expense는 40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요것도 네팅이 되고 요것도 네팅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말 잔고는 0이 돼야 되니까 284에서 금융비용하고 투자해서 빼면은 196이 인슈런스 레버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 거를 이제 가져와서 여기 이제 보험 서비스 비용 여기에 보면은 각각 여기 이제 보험 서비스 비용에서 100 여기에 50 40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손익 계산서에서 그 보험 서비스 비용 나가는 거하고 보험 수익은 222, 260, 196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보험 수익 222, 260, 196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험 수익으로 되고 결과적으로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는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이익이 나게 됩니다. 투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다 네팅 아웃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 계약 부채에는 들어오지만 그 손익 계산서에서는 투자 수입은 이렇게 안 나오게 되고 보험 금융 비용은 이제 우리가 그 정리했듯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EA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나누지는 않았지만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가 없어서 그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금액하고 각 연도별로. 예? 그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예제를 이미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됐을 때 PL 상에서의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3에서 그리고 이제 3B는 뭐냐면은 2B에서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계약 그룹이 어너러스 컨트랙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어 1은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 1은 뭐 하여튼 2A의 이어 1하고도 똑같고 3A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요거 부분은 이제 다시 안 보여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100에 따라서 각각의 그 숫자에 대한 정합성 보여주는 어떤 가능한 구조가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1차 년도는 뭐 똑같죠. 3A하고 2차 년도에 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200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정을 했는데 400이 나왔어요. 투자 요소는 100 똑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자녀 보장의 손실 요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앞에서 왜 로스 컴포넌트 손실 요소 그 부분을 이제 했었죠. 손실이 났는데 CSM 금액을 다 이제 갉아먹고도 그거를 초과하는 금액은 로스 컴포넌트로 남게 되는 거죠. LRC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금액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유출로 보면 200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400이 나갔어요. 근데 투자 요소는 100으로 변함이 없고 여기에서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의 incurred expense가 300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서 우리가 CSM을 금액이 남아 있었죠. 요 아예 여기로 가서 CSM 금액이 여기에서 보면은 요렇게 173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상각을 하고 113이 남아 있게 되죠. 그게 이제 로스 컴포넌트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기말 잔고가 404가 되고 보험금 금융 비용 투자 요소 그거를 이제 기시잔고랑 계산을 해가지고 보험 수익이 140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발생 손해 부채는 이제 400 중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년 말 시점에 보험 계약 부채가 여기서처럼 517 이렇게 맞게 되고
그렇게 이제 레컨사일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인슈런스 레버니하고 인슈런스 익스펜스 투자 요소들이 분리가 되게 돼요. 이제 3차 년도에 그래서 2차 년도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금액에 대한 조정이 되고 로스 컴포넌트가 셋업이 됐지만 그 2차 년도 말에 우리가 가정을 바꿨다 그랬죠. 450 발생할 거다. 400이어서 그래서 RA도 조정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기말잔고는 0이고 기시잔고는 이제 404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그 현금 유출이 내가 예상한 450대로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투자 요소는 100이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인커드 익스펜스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보험 금융 비용이 5가 발생했기 때문에 113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 보험 서비스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스 컴포넌트는 보험 계약 그 서비스 피리어드가 끝나면은 0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로스 컴포넌트니까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로 해서 이렇게 같이 요거랑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보험금 비용 100, 404에 그래서 보험 수익이 320으로 정리가 되고 요 각 부분은 0이 된 다음에 이렇게 그 서비스 리절트하고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보험 금융 비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각 연도별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즘 줄여가지고 앞에 EA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이 부분하고 더하면은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202, 140, 320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죠. 여기에 222, 1년도는 뭐 그 첫 번째 시나리오하고 똑같은 거고 140, 320 그렇게 되고 서비스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됐죠. 1차 년도는 똑같은데 2차 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제 로스 컴포넌트 부분하고 여기 이제 보험 서비스 비용 해가지고 413 여기는 232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 금액이 바로 앞에서 한 요거 제가 앞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금융 비용도 마찬가지로 되고 그래서 예제 2에서의 A, B 시나리오 따라 가지고 PL 쪽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 PL 스테이트먼트 하에서 그 요건으로 정의되는 그 패러그래프 100에서 얘기하는 그 요건 별로 분기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숫자가 표시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각 부분이 서로 이제 레컨사일이 돼야 돼요. 숫자 정합성이 맞아야 되고 어떤 숫자가 어떻게 오는지 그래서 이 예제 2에서 먼저 한 보험계약 부채 측정하고 각 빌딩 블록의 무브먼트 이미 우리가 했던 부분 그 부분하고 이제 그런 부분 하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앞에 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요게 지금 C189 하고 요거니까 요거 특히 요렇게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식에 160 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겠죠, 그죠? 미래 서비스 요거는 현 서비스 그 부분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미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LRC 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LIC 부분 그렇게 이제 분리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요 두 부분이 자녀보장 부채고 발생 손해 부채고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그 보험 비용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나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그 오래 걸린단 말이야. 세틀 다운 될 때. 그래서 내가 현재 시점에서 그 LIC에 대한 미래 이행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에 지급될 거를
각 시기별로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의 현가를 땡긴 거, 그다음에 그거의 어떤 RA까지 다 해가지고 그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야 되고, 이미 그거는 현 서비스,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CSM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행 현금 흐름만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수익이나 손실이 생기면 그거는 바로 PL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제까지는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 건데, 실제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발생 손해 부채 그 부분이 여기 간단하게 표현돼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거다. 빌딩 블록 1, 2, 3를.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그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예제를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여기 스탠다드로 돌아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제 메저먼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의 메저먼트 최초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측정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봤고, 이제 제가 이제 어너러스 컨트랙트를 설명을 하면서 뭐 이제 레벨 오브 에그리게이션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최초 측정 시에 어너러스 컨트랙트냐 아니냐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넌 어너러스가 특히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그 예제 2번에서 보여줄 때 넌 어너러스 컨트랙트가 두 가지였죠, 그죠? Future Profitability가 증가하는 경우, 좋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어너러스 컨트랙트로 전환되는 경우 손실 요소 셋업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메저먼트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프리미엄 알로케이션 어프로치, 심플리파이드 어프로칭, 그다음에 reinsurance contract held, investment contract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 이렇게까지가 이제 메저먼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기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PEA에 대해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보여드리면 그 인트로덕션에서 여기에 8번에서 여기 이제 얘기합니다. 엔티티는 적용할 수 있다. 뭐를 simplified measurement approach, 간편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름하여 보험료 배분 방법. 어떻게 되죠? Some insurance contract, 일부 계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벨 오브 에그리게이션에서 얘가 나와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한번 제가 더 강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PAA 방법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엔티티가 PAA 방법을 적용하는 발행 계약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느냐?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그죠? 그게 이제 뭐 갑자기 뭐 그룹 오브 컨트랙트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용어들이 어떤 뭐 일관성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저하는 거는, 그러니까 레벨 오브 에그리게이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어너러스 컨트랙트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 이 부분이 이제 메저의 단위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계약도 어너러스가 아니에요. 최초 인식 시점에서 그런 거를 가정한다 이거죠. 그런 상태 하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 PAA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unless facts and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사실이나 어떤 그 정황, 상황이 다른 식으로 그 우리가 indicate,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 이제 TRG 봐도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위에 있는 것들을 내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뭐 다른 상황이
사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있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여지를 남겨놓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이제 PA는 벌써 LIC가 아니고 LRC에다가만 적용할 수 있어요. Future Remaining 그 Coverage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그 LRC에 대해서 할 때에도 절대로 그 Onerous Contract의 Onerous Contract Group, Onerous Contract 경우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제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번 PA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Onerous Contract 부분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고, 이제 이후 측정에서 LRC 이거를 그 Non-Onerous Contract에 대해서 PA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PA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업은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메저먼트를 간편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PAA 방법, 보험료 배분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55, 59에서 정할 거예요. 그런데 if and only if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이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이 최초 인셉션, 최초 인식 시점에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또 조건이 나오죠. 저 앞에서 이제 제 인트로덕션하고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또 이제 조건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뭐냐? 어떤 때 엔티티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간편화, 그죠? 이런 측정에 있어서의 간편화가 어떤 측정치를 이 회사의 LRC에 대한 측정치를 프로듀스, 산출을 한다. 어떤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인데 이 그룹이 그 측정치 자체가 위에서 얘기한 거를 그 GMA라고 하죠. General Measurement Approach. 위에서 이제 얘기한 우리가 이제 Initial Recognition하고 Subsequent Measure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거를 General Measurement Approach라고 했을 때 위에서 설명한 그런 요건에 따라서 요건을 적용을 해서 산출한 그런 숫자와 materially 다르면 안 된다. 보통 이제 우리가 materially 얘기하는 거는 이 차이가 야 이거 되게 material해서 그냥 이 두 개를 뭐 같은 그냥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material, 그죠? 굉장히 유의하다, 중대하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General Measurement Approach가 있는 상태에서 PA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PA로 내가 보험료를 그냥 단순하게 배분해요. 그러면은 벌써 방법 자체가 뭐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제에서처럼 처음에 일시납보험료로 900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900 보험료가 최초에 들어왔으니까 미래의 리메이닝 서비스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되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엘로케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LRC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앞에서 얘기한 General Measurement Approach하고 측정한 것과 Materially 다르지 않아야 된다. 거의 내가 무시할 정도로, 그죠? 무시할 정도로 거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화, 이 오화가 중요해요. 오화 처음에 저는 없이 봤다가 오화예요, 오화.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 각 그 컨트랙트 이제 그룹 인더 그룹에 있는 각각의 컨트랙트에 그 커버리지 피리어드가 이제 그 요 괄호에 있는 거는 그 패러그래프 34 앞에서 얘기한 그 34절을 적용하는 그 시점에 결정된 컨트랙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보험료에서 로부터 발생하는 커버리지 포함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데 1차는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쨌거나 이 그룹 안에 어떤 뭐 커버리지가 여러 개 있건 뭐하건 우리 같은 경우 뭐 커버리지가 기간이 다른 경우에 있는 어떤 복잡한 상품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커버리지 피리어드가 그것이 1년이거나 1년보다 작다. 1년 이하일 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제 손해보험회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장기보험을 팔고 그다음에 자동차 일반인데 자동차 일반은 PAL 특히 이제 LRC 같은 경우는 PAA를 적용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PA를 여기 이제 오화가 있어요. 오화가 있기 때문에 A, O와 B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1년 초과하는 거는, 그죠? 1년 초과하는 거는 그러면 PA를 적용 못하나? 라고. 근데 오화가 있으니까 사실 요거만 충족하면, 그죠? 그러니까 GMA 방법, General Measurement Approach로 측정한 그 측정치하고 PA 방법 측정치하고 머티리얼이 다르지만 않으면 1년 초과, 1년 그러니까 그 policy coverage period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는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하게 되면은 이거랑 측정한 거와 그러니까 GMA로 측정한 것과 비교하고 뭐 이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가 이 문장만 보면 안 되고 앞에서 얘기한 걸 얘기했죠. 물론 이제 LRC는 확실한 거고 그 레벨 오브 에그리게이션의 18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제 2에서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에 그 이제 그 보험료를 내자마자 immediately after 그죠? 프리미엄 내고 난 다음에 측정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넌 어너러스는 그 처음에 싱글 프리미엄 냈던 900하고 보험계약부차 똑같지만 어너러스 경우에는 만약에 900이라는 보험료로 생각을 하면 underestimate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LRC에 대해서 그 non onerous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우리나라의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계열사 물건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물량이 일단 작은 상태에서 일단 이익은 나요. 그래서 일반 보험 같은 경우 이제 일부 계약에 대해서 PA를 적용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빅 리스크, 아주 큰 리스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리스크에 이제 레벨 오브 에그리게이션에서 말씀드렸는데 빅 리스크의 경우에는 참 그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를 적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이게 어너러스 컨트랙트 그룹 안에 어너러스 컨트랙트가 없는 경우에는 내지는 빅 리스크의 경우에는 뭐 꼭 한 개가 아니고 뭐 한 몇 개가 되더라도 아주 작은 숫자의 몇 개가 되더라도 빅 리스크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그런 히스토리크하게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런 PA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같이 굉장히 일단 리스크가 많죠. 뭐 각 회사마다 몇십만 아주 작게는 몇십만 대에서 몇백만 대의 그런 자동차 보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지만 프라이싱은 이제 거의 동일하게 하니까 외국하고 달리 뭐 플릿 포뮬라로 해서 완전히 커머셜 이렇게 빅 뭐 택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버스 뭐 이렇게 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는 이제 플릿 레이트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이제 다 그걸 인디비주얼리 레이팅 한다 그래요. 뭐 택시가 예를 들어 수백 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그 택시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싱을 한 다음에 그걸 더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다른 건데 어쨌거나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들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1년짜리니까 PA를 LRC에 대해서는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요? 보험계약 부채를 underestimate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53A라고 하는 거는 그 PAA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하고 GMA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머티리얼리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돼요. 어떻다면 이 그룹이 최초 인식 시점에 엔티티가 예상하건대 이행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아주 중대한 변동성이 있다. 이행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 거에 대한 어떤 그 추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현금 흐름을 캐시 인플로우, 캐시 아웃플로우에 대한 프레젠트 밸류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바로 이행현금 흐름인데 이 부분 자체가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5화 해가지고 B에서는 1년 이하다라고 했지만은 A를 적용하면 제가 거꾸로 뭐 1년 초과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최초 인식 시점에 기업이 예상을 하기에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유의한 변동성이 있어요. 뭐에? 이행현금 흐름에. 이것 자체가 메저먼트에 LRC의 메저먼트 측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에. 근데 그게 클레임이 발생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저거 자체가, 실제 이제 1년 이하라고 하는 이유는 1년 이하면은 뭐 이렇게 큰 어떤 베리어빌리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PA를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한 것 같은데, 요 부분 자체는 지금 그 A니까 1년 아니라 1년보다도 넘는 이제 커버리지 기간이요.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1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클레임이 발생되기 전 그 기간에 LRC의 측정, 자녀보장 부채를 측정하는데 큰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행현금으로 현금에 있어서의 중대한 어떤 변동성이 있다라고 그 기업이 예상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A의 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GMA를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행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해요. 뭐에 더불어서 예를 들어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 어떤 그 계약에 있는 내재된 파생 상품 이것과 관련이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정도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그룹 오브 컨트랙트 그거의 어떤 담보 기간, 보장하는 기간, 그거에 따라서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1년이면은 그래도 뭐 저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1년이 초과해가지고 뭐 5년, 10년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PA를 적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A에 비춰봤을 때, 그게 이제 54번이고, 그러면 일단 앞에서 얘기한 조건대로 프리미엄 엘로케이션 어프로치를 이제 이용해서 LRC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하고 달리 정말로 간편해요. 보험료를 배분하는 거니까 그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어떤 싱글 프리미엄을 받았다, 일시납 보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금액 자체는 뭐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뭐 확실한 거죠, certain한 거죠. 뭐 그거에 대한 뭐 내 예상 뭐 이런 거 없이 그 금액을 가지고 일정 기준에 따라서 LRC에다가 내가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도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 필요 없죠. 그 금액 자체를 그 배분하는 기준만 잘 잡아놓으면 그러면 저 숫자는 굉장히 정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초 인식 시점에 측정되는 그 부채 금액, 보유 부채 금액은 A번이에요. A번. 어떻게 하느냐? 최초 인식 시점에 내가 받은 보험료가 있다면, if any, 최초 인식 시점에 받은 보험료, 이제 부채 금액이에요. 그 보험료. 거기에서 뭘 빼냐 하면은 그 날짜에 어떤
보험 취득,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 플로우가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를 빼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개시가 되는 시점과 맞춰서 보험료가 이제 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 플로우가 꼭 뭐 수수료만 커미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러니까 acquire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acquire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익스펜스들이 있는데 그 시점 이전에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뺀다 이거예요. 근데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엔티티가 그 금액을 뒤에 이제 59A에 그걸 적용을 해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뭐 이거는 여기 보험료에서 뺄 필요가 없는데 보험료로 그러니까 이제 비용으로 그렇게 받은 그거를 59A를 적용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요거를 빼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금액이 존재해요. 뭐에 대해서 그 날짜로 그 전에 그 인식됐던 그 에셋이나 라이어빌리티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취소함으로써 나타나는 금액 이거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패러그래프 27을 적용을 한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 플로우로 인식된 부채나 어떤 뭐 자산 이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부분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자, 그게 이제 A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만약에 2번하고 3번이 없다.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보험료 받은 거. 예. 물론 이제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료보다 먼저 이제 그 커버리지가 개시되는 책임이 개시되는 그 기간을 최초 인식 시점으로도 잡겠지만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조건은 보험료가 페이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레코그니션에서 A 시점에 보험료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니셜 레코그니션을 한다, 뭐 그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료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보험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니셜 레코그니션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보험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보고기간 각각의 보고기간 말 시점에서 이 그 계약 부채의 그런 장부 금액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요. 그 기시 그러니까 기말 시점에서 보고기간 기말 시점에서 보면 기시 시점에서의 보험으로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처음에 요 색깔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맨 처음에 A번에서는 이제 최초에 측정한 거예요. 보험료를 내가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보험료에서 돼요. 이제 이후에 보호 기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시의 부채 어떤 금액에서 기말의 그 부채 금액인데 다음에 것들을 조정한 거예요. 뭘 더해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수취한 보험료가 있다면 그 보험료를 더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보호기간 안에 어떤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 플로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마이너스로 처리해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기업이 59A를 적용을 해서 그냥 익스펜스로 바로 PL로 인식을 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그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 플로우를 마이너스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금액을 더해요. 뭐와 관련된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 플로우를 애모타이제이션 그죠? 한꺼번에 그 금액이 발생됐더라도 그거를 미래에 이렇게 쭉 나눠 가지고 애모타이즈한 그 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요 애퀴지션 캐시 플로우는 각각 애모타이즈해서 보고 기간의 익스펜스로 레코그나이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체 금액을 내가
그 얼마가 초기에 이제 많이 특히 장기보험이나 뭐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신계약비 상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발생을 했더라도 이거를 그 매년 얼마 이렇게 이제 에모타이즈를 시킨 다음에 그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 그거를 뺀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59A를 적용을 해서 그거를 하는 이제 익스펜스로 바로 PL에서 인식을 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를 그 플러스 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B에서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파이낸싱 컴포넌트, 그죠? 금융 요소에 있어서 어떤 조정분을 더한다 이거죠. 56조를 적용을 해서 그게 이제 B 항목에서 그 subsequent measure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빼의 어마운트를 뭐로 인식한? 인슈런스 레버뉴로 인식한 금액을 빼요. 보고기간 안에 내가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의 어떤 발생되는 인슈런스 레버뉴 이 금액을 뺀다 이거죠. 그게 이제 부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제공을 했으니까 그 부채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나의 이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인슈런스 레버뉴로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빠지게 되는 거죠. 보고 기간 동안에 제공된 것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마찬가지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뭐 그 TRG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지금 어멘드먼트에서 데피니션까지 바꾸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금융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관없이 제해줘야 되겠죠. 우리 뭐 예제에서도 하나의 그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해가지고 보험계약 부채에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우리가 보고 기간 중에 그러니까 기시에서 기말로 갈 때 보험계약 부채에서 요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페이드가 있다면 그거는 빼주고 아니면은 또 incurred claim으로 이전된 부분 이 부분도 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봤지만은 그 LRC에서 그 클레임이 200이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가 100이 나간 거죠. 그죠? incurred claim 쪽으로 트랜스퍼가 되고 이쪽 그 LRC에서는 그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표현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B의 6번째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보면은 GMA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훨씬 간단하죠. 뭐 저기에서 뭐를 뭐 추정을 해라, 뭐 expected value다 어쩌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GMA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1년짜리라고 하더라도 클레임 쪽이 롱테일인 경우가 있어요. 뭐 7년, 8년, 막 10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다 클레임을 세를 시킬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은 변동성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클레임 세틀, 그죠? 커버리지는 1년이지만 그때 발생한 클레임이 세틀되는 게 오래 걸려요. 롱테일이면 볼러틸리티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PA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하고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이런 리저빙 프랙티스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그 자동차하고 일반을 외국에서 PA로 간단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GMA를 셋업을 하는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아까 이제 조건 그 A에서 나온 것처럼 GMA 방법으로 측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지금처럼 보험료로 배분을 하면 그죠? 이익이 나는 경우에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컨트랙트 그룹으로 나눴는데 어떤 거는 뭐 어너러스가 되면 PA를 적용 못하지만 넌 어너러스의 경우에 그죠? 굉장히 넌 어너러스는 되게 스트릭트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내가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고 뭐 애드버스 시나리오 테스팅을 하고 뭐 센시티비티 테스팅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시나리오도 어떤 결과도 어너러스가 안 되는 경우는 넌 어너러스니까 굉장히 스트릭트한 조건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PA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편할 것 같아요? 숫자가
굉장히 결산하기에 숫자의 정합성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A를 꼭 뭐 GMA 없이 내가 이걸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커버리지 피리어드는 1년 이하여서 뭐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뭐 variability가 significant한 variability가 작다라고 하지만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변호사를 이용해서 수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막 보험금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나 그 일반 보험에서 어떤 특히 배상, 라이어빌리티와 관련된 커버리지들은 점점 이걸 세를 하는 데 있어서 테일이 길어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어떤 그 베리어빌리티가 커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넌 언어로 쓰이면서 GMA로 일단 측정을 해놨지만 결산 시에 내가 숫자를 확정할 때 넌 언어로스 경우에 특히 LRC의 경우는 PA로 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잘 안 틀리죠. 그리고 이제 정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숫자를 allocate 해요. 그러면 validate 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그 GMA에 비해서 이 부분 자체는 숫자들이 좀 간편하게 결산 숫자로 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GMA 안 하고 PA 할래 이런 결정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특히 그거는 이제 자동차나 일반 보험이 갖는 클레임 쪽에서의 엄청난 variability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말이에요. 그 부분이 뭐 그 레인메이킹을 하거나 리저빙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PA 방법을 내가 셋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GMA는 있는 상태에서 이제 PA하고의 숫자를 레콘사일 하면서 머티리얼이 다르지 않다는 거를 1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결산으로 넘어갈 때는 PA를 쓰는 게 굉장히 간편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권하고 싶어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 그룹에 있는 보험 계약들이 어떤 아주 상당히 유의한 어떤 그 금융 요소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LRC에 대해서 이 그 부채 금액 LRC 이 부분을 조정을 하지 않아요. 뭐를 그 time value of the money 이거를 반영하고 또 하나는 financial risk 디스카운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financial risk의 효과 그리고 time value of the money의 효과를 적용하지 않아요. 앞에 이제 36절에서 얘기한 걸. 그러니까 이제 initial recognition 시점에서 결정된 거와 같이 그런 금액에 대한 거를 만약에 이제 파이낸싱 컴포넌트가 굉장히 이제 유의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엔티티는 그 LRC의 보유 금액을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그 중대한 어떤 그 유의한 그런 금융 요소가 있는데 저 금융 요소는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파이낸셜 리스크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금액을 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또 두 번째 문장은 그렇지만 기업은 엔티티는 뭐뭐 할 필요는 없다. LRC 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뭘 반영하기 위해서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 파이낸셜 리스크. 만약에 최초 인식 시점에서 엔티티가 예상하건대 커버리지의 각 부분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1년 이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1년보다도 크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가 1년 이내면은 뭐 크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파이낸셜 리스크는 이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쓰는 데 있어서의 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이 1년 이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에서 관련된 어떤 그 파이낸셜 리스크를 가지고 그 이제 LRC의 부채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제 한 그 커버리지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그죠? 폴리시가 이펙티브한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떤 한 시점에서 facts and circumstances 나오죠. 어떤 내가 밝혀진 사실이나 아니면은 상황, 정황이 that 이하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지칭하지 않는다면 뭐냐?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어떤 그룹이 onerous다라는 거를 만약에 이제 그 지적을 한다면 그러면 그 엔티티는 계산을 해야 돼요. 차이를.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onerous에 적용을 못 하는데, 그리고 아주 모든 어떤 테스팅을 통해서 그죠? 미래 현금흐름, 이행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넌 onerous다, onerous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policy effective coverage 기간 어느 시점에 facts and circumstances예요. 이게 이 그룹이 컨트랙트 그룹이 손실 그룹화 된다, onerous 그룹화 된다라고 facts and circumstances가 만약에 가리킨다면 기업은 다음 얘기하는 거에 차이를 계산해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 그 LRC에 대한 보유 금액이 55에 의해서 결정된, 지금 우리가 위에서 지금 PA 적용해서 한 부분이죠.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이 그룹의 LRC 남아있는 기간과 관련된 이행 현금흐름, 죄송합니다. LRC가 아니라 이 그룹의 미래 자녀 보장과 관련돼 있는 이행 현금흐름 뭐냐? 앞에서 얘기한 B3337이면은 뭐죠? GMA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이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그거를 적용을 해서 미래 자녀 보장과 관련한 이행 현금흐름 그거와 그 다음에 PA 방법을 적용을 해서 정한 LRC 금액하고의 차이, 디퍼런스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문장은 뭐냐? 엔티티는 이 incurred claim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LRC하고 LIC인데 LIC에 대해서 그 조정을 하지 않아요. 뭐를? time value of the money하고 또 financial risk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it shall not include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이러한 조정 부분을 이행 현금흐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간이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뭐 이제 1년 이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그룹에 대한 자녀 보장과 관련한 이행 현금흐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의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 나올 59B 그러나 만약 59B를 적용을 해서 엔티티는 LIC에 대해서요. LRC가 아니고 LIC에 대해서 time value of the money하고 그다음에 이제 financial risk의 효과 이 두 가지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조정분들을 이행현금흐름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이행현금흐름 이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 이제 PA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onerous 그룹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중간에 뭐 얘기가 아니라 facts and circumstances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느 정도 기존에 나온 결과로 봤을 때 경험적인 결과, subsequent measure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어떤 경영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 onerous가 될 것 같다, 그죠? onerous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요 두 금액을 차이를 조정해야 돼요. 이 차이 금액을 계산하고 캘큘레이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GMA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PA로 내가 쓴다고 하더라도 GMA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거를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물론 이제 LIC에는 이행현금흐름을 적용을 하지만 그래서 요 아래서는 지금 LIC를 얘기했지만 위에 있는 거는 이행현금흐름 remaining coverage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LRC니까 그 부분의 차이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뭐 하는 정도에 있어서 이행현금 흐름이 이제 위에서 그 차이라고 했을 때 왜 PA로 계산한 LRC하고 그 다음에 미래 자녀 보장에 대해서 그 GMA를 통해서 그 계산한 그 부분 있잖아요. 이행현금 흐름. 그거에서 기술하는 이행현금 흐름이 만약에 그 57A, PAA를 통해서 추정을 한 LRC의 부채 금액 이거를 만약에 초과한다. 예? 그러니까 B의 금액이 A의 금액을 초과한다. 물론 이제 57에서는 두 개의 디퍼런스를 계산하다 그랬잖아. 차액을. 그랬을 때 바로 엔티티는 손익에 있어서 profit or loss에 있어서 손실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LRC의 부채 금액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제가 그 예제 2에서 아까 그 900하고 뭐 1209 나와 있는 거 있죠? 로스가 309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 어너러스 컨트랙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보호기간 말에 손실로 PL로 빠질 수 있도록 대기를 시켜 놓죠. 그런 상태에서 그 손실 금액이 바로 부채 금액 non-earners 경우 900에 애드된다.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subsequent measure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PA를 적용을 해요. 자녀 보장 기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차이가 난다. 너 차이를 계산해야 된다. 여기서는 계산했는데 계산한 금액이 그러니까 자녀 보장에 대해서 GMA를 통해서 그러니까 remaining coverage period에 대해서 계산한 이행현금 흐름이 A의 보험료 배분으로 해서 계산한 LRC 부분의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부분이 뭐겠어요? 바로 그게 바로 로스가 되겠죠. 그거를 손익에 있어서의 로스로 바로 인식을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LRC를 그 금액만큼 증가시키라는 얘기죠. 그거를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PA를 적용할 때 굉장히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PA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엔티티는 어떤 인슈런스 액퀴지션 캐시 플로우를 인식을 해요. 뭐로? 익스펜스로. 그때 왜 익스펜스로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을 하면은 그 보험료 처음에 보험계약 부채 따질 때 LRC 그 계산을 할 때 received 프리미엄에다가 저거를 뺀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익스펜스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안 빼겠죠. 어디서 59A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인슈런스 익스펜스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해라. 그렇게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익스펜스로 인식을 해요. 인슈런스 액퀴지션 캐시 플로우를 어떨 때 그게 발생할 때 그 비용이 발생할 때 근데 조건이 뭐냐? provided that the coverage period 그러니까 각 이 그룹에 있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그룹에 있는 각각의 보험 계약들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남아 그 커버리지 피리어드가 1년 이내일 때 그런 때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게 길면 안 돼요. 길면 안 되고 이제 그 부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발생했을 때 바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엔티티는 매저를 해요. 뭐를? LIC를 매저를 하는데 인슈런스 그룹에 대해서 그죠? 뭐로 하느냐? 이행현금 흐름 뭐에 관련된 incurred claim에 대한 이행현금 흐름 이 부분을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3337 그죠? 앞에 GMA에서 얘기한 걸로 그러니까 PA를 적용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LIC에 대해서는 GMA를 적용을 해서 이행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될 게 빌딩 블록 1, 2, 3가 이행현금 흐름이고 빌딩 블록 4, CSM은 여기선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한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의 unearned profit인 CSM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이제 어느 정도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LIC는 그냥 이행 현금으로만 추정을 해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해요. 그게 계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존에 했던 어떤 리저빙 여기에 이제 1이고 예전에 했던 뭐 OS하고 뭐 아이베나를 더하고 뭐 생보에서는 뭐 지급비금하고 뭐 잔여일수 해가지고 하고 어쩌고하는데 이런 게 다 싹 없어지는 거고 다만 이제 발생을 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최종 세틀될 때까지 ultimate incurred loss를 추정하는 거가 예전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을 스토캐스틱하게 추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expected value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 RA까지 추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헤비한 거고 손해보험 쪽에서는 뭐 기존에 해오던 업무의 연장선이면서도 약간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 뭐 케이스 아웃스탠딩 그게 뭐 추정할 땐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금 흐름 요 자체 안에서는 싹 사라지는 거죠. 총량 추산 IBNR 싹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 자체가 다 by definition 뭐예요? 각각 클레임별로 케이스별로 미래에 더 페이될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클레임 어저스트가 정한 게 케이스 아웃스탠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액츄어리가 여러 가지 리저빙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아직 어떤 클레임인지 몰라요. 근데 리포트 딜레이된 퓨어 IBNR을 내가 이 부분에 의해서 미래에 추가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를 추산하는 게 총량 추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이미 already paid 된 그런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추가적으로 ultimate loss까지 최종 세틀될 때까지 추가로 incrementally pay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스토캐스틱하게 추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솔벤시 2를 하고 스토캐스틱 리저빙에서 이와 같은 프랙티스는 이미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 이제 그런 상태 하에서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LIC는 뭐 그냥 이행연금으로 그냥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은 완전히 뭐 그 디멘전도 달라지고 굉장히 이거는 헤비한 어떤 계리적인 모델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얘기는 PA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LIC에 대해서는 GMA를 이용해서 이행현금 흐름, 빌링 블록 1, 2, 3를 추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B에 와서는 지금 여기 전에 게 59A고 B고 B에 대해서 59A, B 요걸 추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B에 대해서 그러나 엔티티는 뭐뭐 할 필요는 없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뭐 time value of the money 그 다음에 financial risk 여기에 대해서 추정할 필요가 없다. 그 미래 현금 흐름이 뭐 이제 paid 되거나 received라는 거는 왜 received라고 그랬을까요? future cash flow 이거는 지금 incurred claim이기 때문에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recovery 때문에 그래요. recovery. 그리고 이거는 reinsurance를 감안 안 하는 거기 때문에 reinsurance 쪽에서 recovery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recovery 얘기하는 거예요. 뭐 subrogation이나 뭐 그 salvage 이런 거 그런 것들을 received 뭐 할 때요? 1년 이내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1년 이내일 때는 time value of the money하고 financial risk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 쪽의 어떤 정액보상 이런 부분들은 될 테고 실손보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테일이 보통 우리 테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지급 종결될 때까지 1년 이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현금 흐름에 대해서 time value of the money나 financial risk, 빌딩 블록 2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잠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공시에서 우리 이제 저거를 AY 기준으로 발생하고 나서 뭐 앞으로 몇 년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 과거 발생된 것들을 왜냐하면은
그 인컬드 클레임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돼요?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났어. 1년이니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은 아직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돼요, 막. 그래서 이제 발생된 기준으로 해가지고 AY, CY, AY, DY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었어요. 이게 엑스턴 이어 베이스고 이제 디벨롭먼트 이어 베이스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거가 그러니까 뭐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 같은 경우 데이터를 그렇게 만드는 거는 쉽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거를 뭐라 하냐면 Claims Development Triangle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봤을 때 1년 이내에 다 settle down 된다, close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Time value of the money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에 따른 financial risk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공시에 보면 그게 1년 이내면 Claims Development Triangle을 공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그런 AY, DY Claims Development Triangle을 공시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한 수준으로. 대개 리저빙 프랙티스에서는 그거를 어떤 세부 담보 단위로 해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담보별로 다하게 디벨롭먼트 되는 그 테일의 비헤이비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신 10년으로 끊어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10년 이상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제 그 뭐 배상보험, liability claim 같은 경우는 10년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10년 이내까지 공시해야 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1년 이내일 때는 빌딩 블록 2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행연금 흐름이 빌딩 블록 1, 빌딩 블록 3만 되겠죠. RA 이렇게 두 개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메저먼트에서 PAA 방법에 대한 정리이고 다음번에는 Reinsurance Contract Held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